판담 중 점막을 가르며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나기가 골목을 적시며 오래된 거리의 먼지를 깨끗이 씻어내린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지친 기색이 역력한 중년의 남자가 젖은 돌길을 천천히 걸어간다. 그는 낡은 나무문 앞에 멈춰서서 떨리는 손으로 3번 두드렸다. 문이 삐걱 열리자 그 안엔 깊은 눈매를 지닌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배울 준비가 되었느냐?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그 안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절연한 각오가 담겨 있었다. 좋다. 이제 그대의 여정을 시작하봐. 다만 명심하라. 모든 배움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는 시작된다. 독자는 이야기 속에서 인생의 깊은 교훈과 진박한 순간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마주하게 될 것이야. 결코 눈을 뗄 수 없는 여정이 지금 막 펼쳐진다. 늦가을의 찬바람이 대나무 숲을 가르며 울부짖었다. 마치 짧은 샘을 다 살지 못한 자의 통곡처럼 산자락을 휘감고 지나갔다. 자줏빛 구름이 드리운 자운산 비탈길, 은발의 키 큰 노인이 부도정한 허리로 낙엽 하나하나를 조심스레 주워 담고 있었다. 수수한 남색 도포, 바람에 떨리는 손. 그는 바로 전설처럼 사라졌던 인물, 은둔한 지 20년이 넘은 의술가, 별표 탄 우연노사, 단 우연노사, 별표 별표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왜 세상과 단절된 외진 산속에서 살아가는지 몰랐다. 누군가는 그가 조정의 태에였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왕족의 병을 오지는 목숨을 아다단 죄로 유배당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해명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날 밤 자욱한 안개가 산골을 뒤덮던 시각, 낡은 초가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터졌다. 판도사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문을 여었다. 그 앞엔 젊은 학사풍의 청년이 있었다. 눈은 붉게 침혈됐고 손엔 급히 접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노사님, 제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제발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다. 판도사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글 필체는 흔들렸지만 분명했다. 편지는 오랜 옛다. 별표인 진군, 임진군, 별표의 것이었다. 그와 함께 태학원에서 유술을 배우던 사이, 그때의 일이 다시 반복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내 아들도 마찬가지다. 오직 너만이, 무연아, 너만이 그것이 뭔지 안다. 묻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은 이 저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바람이 문틈을 타고 들이치며 책장 위의 책들이 휘날렸다. 판노사는 편지를 움켜쥐었다. 그의 눈빛엔 흔들림이 번졌다.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3일 후 판노사는 청풍촌에 도착했다. 임시 집안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눈길엔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수근거렸다. 저 사람이 운석산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라는 그 사람 아니야? 사흘 만에 마을 하나가 전멸했다던데. 임시 가문의 옛 저택은 지금은 허름하고 음습한 집이 되어 있었다. 그 안 작은 방에선 임진군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숨소리는 희미했고 피부는 잿빛으로 변해 있었으며 입술은 보랏빛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 모습은 예전 그 병과 똑같았다. 판노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 병은 내가 치료한 병이다. 전염들자는 남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다시 나타난 거지? 책상 위엔 삐뚤어진 채로 걸린 고아 한 잔이 있었다. 그림 속엔 커다란 나무와 그것을 감싼 검은 문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거에 지워진 붉은 봉님의 자국. 아래에는 희미한 글씨 세자 유인내. 판노사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뒤편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건드리지 마십시오. 손대면 선생님도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임진군의 아들, 결표 임원, 결표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감사함이 아닌 싸늘한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판도사는 그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리고 낮게 물었다. 너 봉인을 푼 것이냐? 임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주먹을 꽉 쥔 채 등을 돌렸다. 반안의 공기는 돌덩이처럼 무거워졌다. 그 경, 그 기억, 그 유인맥이라는 봉인된 전통의 비밀.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판도사는 이제 알았다. 이건 단순한 경이 아니다. 반세기 전 봉인된 이 지금 깨지고 있다. 판도사의 눈은 유인맥이라 쓰인 그림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잊혀진 기억의 틈 사이로 먼지 쌓인 과거가 하나둘 되살아났다. 푸른 빛으로 변한 피부, 텅 빈 눈동자, 그리고 자신이 끝내 구하지 못했던 새 살배기의 마지막 거친 숨소리. 그때 그는 병뿐만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에도 패배했었다. 이 일은 끝났어야 했다. 그 순간 어깨 위에 조심스레 올려진 손, 임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엔 후회인지 원망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사님,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지만 마을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 다들 우리 가문이 그것을 묻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고만 했습니다. 그것이라니? 판도사는 시선을 붉은 봉인 자국에서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임원은 천천히 조상의 위태가 놓인 재단 역서랍을 여왔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홍거에 감싸인 작은 나무 상자. 그 안엔 동그란 돌 한 조각이 있었다. 중앙엔 나선형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마치 정열을 확대해 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영문서. 생명의 기운을 봉인하는 신비의 유물. 사람들은 이걸 땅의 맥을 지키는 부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이건 봉인된 저주다. 만약 깨지면 마을의 생명이 죽음과 자리를 바꾸게 된다고요. 판도사의 손이 떨렸다. 이 돌, 그는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바로 문석산 전염병이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혹시 누가 이걸 건드렸나? 사흘 전 어디선가 나타난 여인이 자신이 옛 부담의 후손이라고 하며 영문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갑자기 증세가 심해졌고 그 여인은 지금 어딘가? 판도사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다음날 아침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 단지 한 아이만이 말하길 그 여자가 뒷마당의 옛 동물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층단, 반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바람은 없었지만 등잔불이 쭉 꺼졌다. 판도사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 올렸다. 그 안의 돌은 손바닥에서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듯 심장이 뛰는 것처럼. 다음날 아침 판도사는 임시집 뒷마당에 있는 옛 동물로 향했다. 짙고 어두운 우물, 바닥엔 검은 물이 고여 있었다. 햇살조차 스며들지 않는 들 안에서 어렴풋이 반짝이는 흰 무언가가 보였다. 하얀 비단 조각, 마치 여인의 소매가 물결치듯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판도사는 지판 위로 조심스럽게 물을 저었다. 그 순간 새하얀 손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지판 위를 뭉쳐잡았다. 살아있는 자의 손이 아니었다. 놀란 판도사는 급히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다시 들여다봤을 때 우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다. 누군가 봉인에서 깨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어쩌면 내가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바로 약초 가만을 꺼내 치료제가 아닌 판독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병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독을 역추적하는 처방이었다. 하지만 약초를 꺼내는 순간 가만 안엔 낯선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낡은 종이에 쓰인 고서체. 그들을 구하고 싶다면 기억하라. 연수맥.
그곳을 건드리는 순간 복이 화로 바뀌리라. 편지엔 서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 필체는 윤석산 전염병 이후 횡단불명된 동문 별표 이자연 별표의 것이었다. 그는 과거 판노사의 동인 단식에 반대하며 사라졌던 인물이었다. 자난, 내가 살아있었단 날인가. 판노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밖에선 저녁 안개가 천천히 딸려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엔 이제야 흐려졌던 과거의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이 병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다. 이건 오래전 3명의 의사 사이에서 맺어진 하나의 계약의 끝이다. 한 사람은 죽었다. 한 사람은 사라졌다. 그리고 남은 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 이제 침묵으로 덮을 수 있는 시간인 끝나가고 있었다. 판노사는 한참 동안 임시 가문의 제단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희미하게 빛나는 조상들의 영정사진 너머로 그는 뭔가 이산함을 느꼈다. 현 연기는 곱게 피어오르는데 쟤는 이상하게도 왼쪽으로만 떨어져 있었다. 마치 이 자리에 낯선 누군가가 먼저 기도하고 간 듯했다. 누군가 불러서는 안 될 이름을 불렀군. 판노사는 조용히 편지를 제단 위에 올려두었다. 그 편지의 한 모퉁이엔 기이한 도장이 찍혀 있었다. 3개의 점이 역삼각형으로 배치된 문양. 그리고 그 문양은 별표 선야에 별표로 찍혀 있었다. 그건 과거 의미해의 비밀 문자. 육체가 아닌 기억과 옥보로 경을 다스리던 고대 의술 집단이었다. 의미해는 운석산 사건 이후 해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전환이 살아있다면 한 가지 의미밖에 없었다. 누군가 규칙을 깨뜨린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생명이 개가로 바뀐 것이다. 그날 밤 판노사는 임진군의 병실에 홀로 남게 해달라 요청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오래된 향로를 꺼내고 수록, 염지, 그리고 산해탄을 섞어 만든 약재를 태웠다. 이는 고대의 추문식기라 불리는 의술, 죽음을 앞둔 자의 무의식 깊숙한 기억에 접속하는 위험한 의식이었다. 미안하네, 진군. 자네가 본 것을 내가 보아야 하네. 연기가 번지듯 그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졌고 그는 한 숲 속에 서 있었다. 현실이 아닌 기억의 숲이었다. 숲 속엔 벌레 소리가 메아리 쳤고 축축한 흙내음이 진동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자잔다.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신 목소리, 쩌렁쩌렁 울리는 음색, 마치 죽어가는 아이를 달래는 훌렴의 자잔다 같았다. 그는 그 소리를 따라 가았다. 숲을 지나자 허름하게 무너진 초가집이 나타났다. 그 안엔 4명의 남자가 있었다. 요조 7은 예의 정절한 의사 복장이었다. 그중 3은 판노사에게 익숙했다. 자신과 이전환, 임진군, 그리고 4번째 인물. 그는 넓은 층의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의 손엔 오래전 봉인했던 님은지 다 들려 있었다. 우린 병을 봉인하는 것이지 생명을 태우는 게 아니야. 이전환의 분노 어리매침이 반환에 울렸다. 불쌍하면 직접 구해가. 4번째 남자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기억해. 이 봉인을 푸는 순간 그 아이의 피가 너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그때의 기억 속에서 판노사는 직접 이전환을 말렸다. 비겁해서가 아니었다. 두려웠다. 봉인이 틀리게 풀리면 마을 하나가 아닌 온 지역이 전멸할 수도 있었기에. 결국 아이는 불에 태워졌다. 4번째 남자는 그 이후 사라졌다. 그리고 이전환도 그날 이후 실종되었다. 판노사는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 임진군은 조용히 숨을 거두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다 미처 전하지 못한 듯. 그의 입가에는 피가 3줄기 흘러내렸는데 그 피는 역삼각형의 점셋으로 또렷이 찍혀 있었다. 설마
그 모자를 쓴 자다 아직 살아있는 건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임진군의 장례를 치렀다. 하지만 판도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뒷마당의 우물로 향했다. 이번엔 지팡이 대신 은인을 시절 사용하던 봉임침을 들고 있었다. 무려 20년 동안 재단 밑에 묻어두었던 그가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반드시 이곳으로 올 것이다. 그날 밤 상견이 되기도 전 대나무 수거기에서 마른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판도사는 돌아보았다. 우물 가장자리 물기 어린 검은 도포를 입은 한 인형이 서 있었다. 넓은 체매 모자, 피고 하나 보이지 않는 실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이군. 그날 봉인의 찬성표를 던진 자. 내 정체가 뭐냐? 판도사는 봉인침을 단단히 지며 말했다. 그 인물은 대답 대신 왼손을 내보였다. 그 손목엔 소용돌이 문양의 화인. 은인의 혈맹계약을 맺은 자만이 지닌 염원의 낙인이었다. 너는 네 번째 인물, 낙연.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묻더니 이렇게 말했다. 봉인된 그것은 단 한 번도 잠든 적이 없었다. 반한 때를 기다릴 줄 알았을 뿐이지. 그리고 그는 그대로 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물소리 하나 없이 바람이 가면을 바꾸었다. 다음날 아침 청풍촌엔 갑자기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다. 노인들은 거친 기침을 쏟아냈고 몇몇 아이들은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렸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저주가 다시 돌아왔대. 하지만 이 마을에서 진짜로 사정을 아는 이는 단 한 사람. 판도사. 이건 저주가 아니다. 이건 결과다. 하나의 봉인이 깨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도서에서만 존재하던 이름 별표 연순액 별표이라는 이름이 이 마을 사람들의 피와 살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판도사는 조용히 반으로 돌아와 20년 동안 봉인해두었던 나무 괴짝을 여왔다. 들 안에는 빛바랜 양피지 한 장. 생과 사, 전환과 순환의 흐름이 기록된 별표 음연혈기지도 별표가 보관되어 있었다. 오직 만매퇴원, 의식을 치른 자만이 열람할 수 있는 금사였다. 지도 오른쪽 하단엔 이중 나선의 특이한 문양이 있었고 그 나선은 별표 뒤통수의 얀면야에서 시작해 발목 근처의 연수야에 별표로 이어졌다. 연수맥, 너무 오래 살아남은 자의 맥이다. 하지만 이 맥이 타인에게 이식되면 그 사람의 깊은 기억을 빼앗고 존재하지 않던 기억을 드러났는다. 그날 밤 판도사는 별표 고열로 고통받는 소녀 예한 별표를 찾아갔다. 젊은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노사는 얘가 작고 잔결에 이상한 이름을 불러요. 이 마을에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지? 판도사가 물었다. 별표 낙양 별표이요. 판도사의 심장이 멎는 듯 멈췄다. 그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맥박은 이상하게 반대로 흐르고 있었다. 연맥이다. 판도사는 중얼거렸다. 삶의 반연이 아닌 별표 시간을 거슬러 쓰여진 맥. 마치 누군가 이 아이의 시간 자체를 다시 쓰고 있는 것처럼. 그는 조심스럽게 봉임침을 꺼내 하나하나 맥을 짚어나갔다. 그리고 연수연에 닿는 순간 머리끝까지 서늘한 기운이 솟구쳤다. 예안의 발목 피부엔 희미한 소용돌이 문양이 떠올랐다. 바로 그때 아이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익사 직전의 절규, 죽은 자의 울음소리였다. 판도사는 즉시 삼관야에 이에 손을 얹고 증문을 외웠다. 임지천, 삼도 해내, 이름은 본처로
호는 몸으로 돌아오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반환을 휘두았고 모든 것이 멈췄다. 예아는 겨우 호흡을 되찾았다. 그러나 연수열 자리에선 잿빛이 한 방울이 또르르 떨어졌다. 그 잔은 맥을 이식한 거다.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나기 위해서, 새로운 육체 안에서. 그날 밤 판도사는 임진군이 머물던 병실로 다시 돌아왔다. 그는 알코올과 젤을 섞어 의리의 비밀봉인 문양을 바닥에 그렸다. 세 개의 피방울 역삼각형. 그 중심엔 자신의 피를 한 방울 떨어뜨렸다. 붉은 불꽃이 솟구쳤다. 연기가 일자. 그 안에서 거칠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대가 다시 그 맥을 건드렸군. 피 흘리던 그날 침묵했던 자여. 이제 와서 무엇을 원하는가? 판도사는 천천히 말했다. 왜 그는 죽지 않았지? 그리고 왜 나는 아직 살아있는가? 그 목소리는 낮게 웃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그대는 병을 고친 게 아니라 혼을 봉인했던가. 하지만 그 계약의 유효기간은 끝났다. 이제 그것은 깨어날 때를 아는 법을 배운 것이다. 그 순간 마당 너머로 천둥이 울리고 개들이 감기 어린 물음소리를 질렀다. 누군가 마을 밖에서 맺혔다. 우물 옆에 누군가가 목을 맸어. 판도사는 단숨에 달려나갔다. 우물 옆 대나무에 한 시체가 내달려 있었다. 얼굴은 없었다. 옷도 없었다. 가슴에 묶인 하얀 천 조각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천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연수층에, 연수층에. 한 생의 맥은 한 죽음의 맥과 바꾸어지는 법이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물 옆에 내달려 있던 시신은 조용히 내려졌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중 그 정체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얼굴은 깨끗이 도련해져 있었고 왼손은 재가 섞인 흙을 뭉쳐진 채 오른손은 천둥이 칠 때마다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이건 자살이 아니다. 판도사가 말했다. 이건 의식이다. 청풍초는 공포의 식사였다. 사람들은 아이를 안고 짐을 꾸려 무리를 지어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다. 마을 이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판도사를 찾았다. 노사님, 이 죽음이 혹시 넥 전염의 전조라면 우리가 모두 떠나야 하는 게 아닌지. 판도사는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연수맥이 살아난 거라면 어디로 도망쳐도 소용없네. 이건 바람으로 옮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자의 기억을 통해 터지는 거니까. 그날 밤 판도사는 오래도록 꺼내지 않았던 혈서 잔고를 펼쳤다. 은인회에 소속되었던 자들만이 보관할 수 있는 금기된 서체. 과거범인 의식에 참여했던 모든 이는 자신의 피로 맹세의 문장을 남겨야 했다. 판도사는 이렇게 썼었다. 내가 봉인을 어긴다면 나의 넥이 역전되고 나는 깨어있는 채로 죽게 하소서. 이전하는 이렇게 남겼다. 내가 봉인을 깼으되 마음을 지킨다면 세상은 나를 잊게 하되 나는 올곧게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네 번째 자, 별표 낙양, 별표의 글은 한때 쓰였다가 팔로 깎아 지워져 있었다. 그 페이지는 뜯긴 듯 찍혀 있었고 그 자리에 누군가가 죽은 후에 남긴 듯한 글씨체로 세 글자를 남겼다. 대신 다툼 생존. 다음 날 판도사는 산기스르로 향했다. 거기엔 오직 은이라나 나는 무명의 묘가 있었다. 죽은 자도 산자도 찾지 않는 외진 대나무 절벽. 기석도 없고 창조차 없는 그곳은 옛날 봉인 실패로 화염당한 아이의 시신이 묻힌 곳이었다. 잘못된 의식, 잘못된 대가, 잘못된 지역,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돌아오고 있었다. 판도사는 조용히 땀에 손을 얹었다. 차디찬 기운이 손바닥으로 전해졌고 손가락 마디마다 찌릿한 고통이 건졌다. 이 무덤, 심장이 뛴다.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을 다시 묻은 것이다.
그 순간 흙이 물처럼 풀어졌고 하얀 손 하나가 무덤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 손은 피부가 창백했고 손가락은 죽은 자납지 않게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판노사는 망설이지 않고 봉인침을 그 중심부에 꽂아 넣었다. 그와 동시에 땅 속에서 비명이 울려 터졌다. 홀렴의 외침이 아닌 아이의 울음이었다. 약속했잖아. 날 태우지 않겠다고. 노사님이 약속했잖아. 바람이 돌변했다. 대나무 숲이 마치 폭풍처럼 흔들렸고 빗방울은 오박처럼 변해 땅을 때렸다. 판노사는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그 아이의 혼 아직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 집으로 돌아온 판노사는 현관 앞에서 머리카락으로 묶인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낙염의 자식, 이미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의 기억과 원념을 모두 품을 것이다. 윤희의 마지막 생존자가 쓰러지는 그날까지. 그날 밤 판노사는 거울 앞에 섰다. 처음으로 자신의 눈 속 검은 자 아래에 작은 소용돌이 무늬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연수맥은 이제 거꾸로 기억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다음날 새벽 청풍초는 이상할 정도로 공유에 잠겨 있었다. 닭 우는 소리도 떡을 찢는 소리도 아이의 울음소리조차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판노사는 조용히 대문을 나섰다. 임원의 집으로 향하는 진흙길, 그 위에 작은 발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서민의 것이 아니었다. 맨발의 어린아이 발자국, 그리고 그것은 한 걸음씩 일정하게 이어져 있었다. 판노사는 몸을 굽혀 발자국을 살펴보았다. 각 발자국 아래 작게 구멍이 파여 있었다. 깊진 않았지만 흙의 수분이 빨려나간 듯 말라 있었다. 마치 그 아이 몸 속에 돼지를 빨아들이는 무언가가 있는 듯했다. 임원의 집. 그는 벽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머리를 감싼 채 눈이 풀려 있었다. 오셨군요. 그 아이. 더 이상 예안이가 아닙니다. 판노사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예안은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린 건 고양이도 햇님도 꽃도 아니었다. 그건 불에 태워지는 사람의 형상, 밧줄이 늘어진 문물, 3명의 사람이 작은 시체 주변에 봉인침을 든 모습. 누가 이런 걸 가르쳤니? 판노사가 조용히 물었다. 예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아이의 미소가 아니었다. 죽은 자의 분노가 깃든 살아있는 자의 얼굴을 비린 미소. 나는 불 속에서 죽지 않았어. 나를 의사라 불렀던 자들의 침묵 속에서 죽었죠. 그녀의 말은 어른의 음성이었다. 너는 누구냐? 판노사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예안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두 눈 중 한쪽은 검은 소용돌이가 깃들어 있었다. 나는 낙양의 마지막 지역, 그리고 너희 모두의 종말이야. 그날 밤 판노사는 별표별표로 은희의 금서 은희길을 별표별표를 펼쳤다. 언제나 비어있던 마지막 장. 그런데 그 하얀 잔 위에 어디선가 새겨진 문장이 떠올랐다. 마지막 생존자는 감춰온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 판노사는 손을 떨었다. 이 문장은 과거 낙연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그땐 모두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기억은 하나의 몸을 빌어 돌아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마을 사람들은 공통된 악몽을 꾸었다. 불에 휩싸인 나이, 안구가 사라진 얼굴, 집 앞에 서서 입술을 떨며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나는 사람을 살렸니? 아니면 죽였니? 그 밤 마을의 노인이었던 이 여사는 목을 매 자살했다. 그녀의 방 안엔 손글씨로 쓴 편지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시절 간호사였습니다. 나는 알아. 그 아이는 살아 있었는데 태워서 쏴.
나는 침묵했어. 그래서 조용히 따라가려 합니다. 다음날 아침, 판도사는 결심을 내렸다. 예안을 데리고 마을을 떠나기로. 사람들은 격렬히 반대했다. 노사님, 어디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저 아이는 제 아니에요. 더 이상 예안이가 아니라고요. 아니, 판도사는 단호히 말했다. 저 아이는 제 아이 아니야. 우리가 내면했던 모든 진실을 비치는 거울일 뿐이다. 마을을 떠나는지 예안이 조용히 물었다. 노사님, 저를 태우던 그 순간 제 울음소리 기억하시나요? 판도사는 손을 떨며 대답했다. 잊을 수 없다. 나는 봉인이 사람을 살린다고 믿었지. 그런데 살아나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그날 밤 그들은 버려진 절터에서 잠시 머물렀다. 예안은 곧 잠에 빠졌고 판도사는 그 옆에서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뇌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이 하나와 마을 하나 사이에서 나는 틀린 선택을 했다. 절벽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 아이의 그림자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건 어른의 그림자였다. 넓은 어깨, 그리고 넓은 챙의 모자를 쓴 실내.